그 이름 지연 언니가 첫 임신 때 지었던 이름인 거 오빠도 알고 계셨어요? 한순간에 세상이 멈췄다. 행복했던 부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신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이에게 붙여야 했던 그 이름, 아내의 과거와 연결된 그 이름,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결혼 생활 전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의 충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름에 얽힌 사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기로 나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처음엔 이름이었다. 그러나 점점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 반복된 회피, 그리고 어느 날 발견한 한 장의 사진. 해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누워있는 그녀. 그리고 그 옆 프레임 한쪽에 살짝 걸쳐진 아직은 문신이 새겨진 팔 하나.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이의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거짓.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시작했고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끝내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랑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28살 남자입니다. 한 달 전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둘 다 정말 기뻐했어요. 임신은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우린 낳기로 결심했고 이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는 그냥 친구였어요. 졸업 후 지연은 대학교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민수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22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몇 년 전 지연이 이혼 후 이 근처로 다시 이사 오면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공통 친구 중 한 명이 설날 가족 모임에 지연을 초대했거든요. 그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결국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친구로 다시 지내는 건 좋다고 하더군요.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번호를 주고받고 종종 연락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느 날은 지연이 먼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응했죠.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린 결혼을 결심했고 지금까지 함께한 지는 거의 4년, 혼인신고를 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연이랑 저 둘 다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계는 참 달콤했어요. 다투는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몇 시간 안에 화해했고 크게 싸우는 법도 없었죠. 그저 자잘한 의견 차이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심하게 다툰 건 바로 아이 이름을 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이제 막 한 달. 지연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처럼 들떠 있었고 그 순간부터 아이 이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지연은 남자아이라면 민준으로 꼭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는 예쁘기도 했고 우린 아직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중이라서 그땐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지인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2주쯤 전에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거든요.
가족들한텐 이미 임신을 알렸고 조촐하게 축하도 했지만 그건 가족들만의 자리였고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다들 정말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 지연이 자연스럽게 아이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아이면 민준으로 짓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그녀의 절친 수진의 표정이 약간 굳는 게 보였어요. 뭔가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식사 후 수진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하더니 라이터를 깜빡했다며 제 걸 잠깐 빌릴 수 있냐고 묻더군요. 지연이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해서 수진이랑 저에게 뒷마당에서 피우고 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랑 저 둘이 집 안에서 멀어진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오빠,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혹시 이상한 얘기라도 꺼내나 싶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이랬어요. 민준이라는 이름 그거 지연 언니가 첫 임신 때 정했던 이름인 거 오빠도 알고 계신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단 한 줄기도 들은 적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지연이랑 친구였고 지연이 민수랑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가졌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되었고 그 일을 겪은 후 민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어요. 그것도 회사 여직원이랑요. 처음엔 매일 싸우기 시작했고 그 끝에 민수가 외도를 했고 몇 주 후엔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일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연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꺼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몰랐고 따로 알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지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린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던 게 실수였지. 그게 전부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죠. 설마 진실을 숨기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굳이 그런 걸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연이 왜 그걸 내게 숨겼는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 그 진실이 그녀를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픈 과거를 겪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에 더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런데도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이름이 언니랑 민수가 예전에 정했던 이름인 줄 몰랐던 것 같아서요. 아무리 언니 베프라도 그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 말이 끝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배경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하지만 수지는 자신이 그 이름에 얽힌 사연만 말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내게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집에 손님들이 있는 동안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마자 나는 지연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지연은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수진이 그거 장난이야.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이야 하며 급히 부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그게 농담일 리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해달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그래, 다 사실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와 민수가 이혼한 건
아이가 유산된 후 민수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은 그녀 가족 전부가 알고 있었고 몇몇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당시엔 이쪽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다더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 유산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당연했던 거죠.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고 원래는 임신 6개월쯤 되면 공개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점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런 상처가 있던 그곳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민수와 친구들 모든 과거를 등지고 이쪽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우리 둘이 연애를 시작하면 언젠가 지연이 스스로 내게 말할 줄 알았다고 했대요. 하지만 너무 민감하고 아픈 이야기라서 그 얘기는 끝끝내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민감한 문제다 보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녀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연이 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놨다고 하더군요. 자신에겐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고 그만큼 큰 상처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겪은 일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난 여전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 얘기 조금은 나눠야 할 것 같아.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 숨겼는지 그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지금 우리의 아이에게 바로 그 바람난 전남편과 함께 지으려 했던 이름을 다시 붙이려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연 본인 말대로라면 과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민수도 예전 친구들도 다 끊어냈다며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은 안 버리고 가져온 거죠?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만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말 좀 해줘.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야. 당신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 이미 다 알아버렸으면서 뭘 더 알고 싶은데?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같아. 내가 힘들어서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몰아붙이니까 더 지치고 힘들어져. 나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바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얘기를 꺼내야 해. 나는 지금 정말 배신감 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당신은 내 감정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잖아. 그러자 지연은 난 이 얘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싸움은 더 격해졌고 우리는 거의 30분 동안 소리를 주고받다가 결국 그녀가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못하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죠.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마음 좀 식히고 올게. 그동안 너도 좀 생각 좀 해. 애처럼 굴지 말고 제발 어른답게 행동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 너무 지쳐있던 저는 그녀를 말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수년 동안 사실을 숨긴 걸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더 상처였어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괴로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붙잡고 또 싸우는 게 더 의미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녀가 이렇게 큰 문제로 짐 싸서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며칠 동안은 일에 몰두하며 머리를 식히려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랐어요. 전화든 문자든 그 어떤 방식이라도. 하지만 그녀 쪽에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소리 지르는 것조차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답이 필요했고 설명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일 끝나자마자 지연이를 만나러 그녀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지연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녀 부모님은 저를 문 앞에서 막아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들이 지연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던 것 같아요. 당신의 감정도 이해되지만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준비도 안 된 상처를 억지로 꺼내게 만든 거잖아요. 당신이 겪은 감정보다 우리 딸이 겪은 고통이 10배는 더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 안 했죠? 딸은 하루 종일 당신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결국 마음 정리하겠다며 혼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어요. 우린 지연이한테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제 눈앞에서 쾅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쫓겨난 기분이었고 그 상황은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런 감정보다도 지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훨씬 컸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속 그녀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은 얘기할 준비 안 됐어.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생각 좀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지연은 말했어요. 난 그냥 민준이라는 이름이 좋아. 그게 전 남편이랑의 결혼이나 임신이랑은 아무 관련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 혼자야. 수진도 괜히 오지랖 부린 거고 진짜 유치하고 한심해 보여. 그녀는 내가 싸움 이후 연락 한 번 안 한 것도 언급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나는 애써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사실을 숨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들 모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칠 더 혼자 있을 거야. 그동안 너도 내 감정 좀 정리하고 이제 그만 유치하게 굴지 아니면 계속 이딴 사소한 문제로 징징거릴 건지 잘 생각해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것도 이해해 준다면 우린 상담이라도 받아보면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 근데 아직도 내가 아이 이름을 민준이라고 짓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거든. 결정은 내가 해. 난 내 선택을 따를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고 감정은 뒤엉켜만 갔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지연이랑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먼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직은 모르겠어.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너를 믿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또 며칠이 흘렀고 서로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정적은 생각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숨겼던 사실은 분명히 큰 일이었고 그걸 그냥 과거일 뿐이라며 덮고 넘기기엔 제 감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게다가 그녀는 제가 상처받은 걸 예민하다, 질투다라며 제 감정을 가볍게 여겼고 그런 태도는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전 남편과 정했던 이름을 아이에게 지으려 해서 싸웠다는 얘기를 어디 쉽게 꺼낼 수 있겠어요? 부끄럽고 또 민감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지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맞춰보려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대신 너도 좀 바뀌어야 해. 이제 너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만해. 그 말이 솔직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기에 저는 넘기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어젯밤 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며칠간 바닷가 어딘가에 다녀왔다는 거려. 햇빛에 살짝 그을린 피부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혼자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사실에 서운함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넌 내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도 자꾸 축소시키려 했잖아. 나는 그녀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낀 배신감과 혼란을 그냥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가 결혼까지 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싸울 일도 없었을 거야. 솔직히 이 말을 꺼내면 또 싸움이 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장 이해해. 미안해. 솔직하지 못했던 거. 그 말 한마디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날 파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건 알겠는데 넌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 오로지 너만 힘든 줄 알고 이기적으로 굴었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날 싸우고 나서 나는 임신한 몸으로 너한테 연락 오길 기다렸어. 그런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건 아니지 않았어? 지연은 내가 결국 그녀를 찾아간 게 3일이나 지난 후였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했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조차 퇴근하고 나서야 겨우 찾아왔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들었다며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순간 나도 내 입장을 변명하듯 말하게 됐어요. 나도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어. 머릿속이 엉망이라.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겠지만, 너도 나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임신한 몸인데,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당연히 내가 날 걱정하고 찾아와야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나도 널 걱정했어. 정말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땐 너무 힘들었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었어. 그래서 연락을 못 했던 거야. 그러자 지연은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친정에도 없고 혼자 여행 간 걸 알게 됐을 때 왜 한 번이라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잖아. 그랬으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중에서야 알게 됐겠지. 나는 솔직히 그녀가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난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떠난 거라고 이해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런데 내가 괜히 찾아가면 너 더 화나게 만들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던 거야. 나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판단도 신뢰했어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어른이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기게 둘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내 설명도 지연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한테 진심으로 실망했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날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게 그녀가 이제 더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하려 했어요. 정말 걱정됐어.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나를 피하려고 간 곳에 괜히 따라가서 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괜히 찾아가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 설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린 결국 또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내 감정도 너무 혼란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어.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살리고 싶었고 온 힘을 다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죠. 나는 오랜만에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을 이토록 잘 아는 사람은 수진밖에 없었으니까요. 파티날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그동안 우리 부부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도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전화를 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연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연은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아직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지연은 지금 다시 민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자기도 며칠 전부터 나한테 연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둘은 꽤 자주 통화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연의 절친인 자신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지연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고요. 이미 이혼 사유와 민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수지는 내가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수지는 며칠 전에 지연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였는데 아마도 스토리 공개 범위를 따로 설정해서 저한텐 안 보이게 해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이후로 그녀가 올리는 스토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진은 해변가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비키니를 입고 여유롭게 쉬고 있는 사진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멋지게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사진 한 귀퉁이에 있는 팔을 지적했어요. 그 옆 선베드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던 거죠. 몸은 프레임에서 잘려 있었지만 팔 한쪽이 살짝 보였고 분명히 남자의 팔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팔목 근처에 있는 문신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죠. 그 문신은 바로 오토바이 그림이었고 그건 민수가 예전에 새겼던 문신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 문신을 처음 했을 때 지연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수천 장 넘게 보내줬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사진에서도 그 문신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지연에게 해변에서 같이 있던 남자가 혹시 민수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고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왔어요. 저는 그 반응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만들었죠. 그 팔이 정말 민수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문신을 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문신이 사진 속에서 조금 픽셀 깨져 보여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분명했어요. 형태가 완전히 오토바이였고 픽셀이 깨졌다고 해도 알아보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수지는 그저 제가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의심하려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지연이 그 메시지에 대답 대신 오토바이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 당당한 척, 모호하게 넘기면서도 결국 다 드러내는 그런 태도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지연은 정말로 날 배신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지연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분명히 외도를 해왔다는 걸.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나를 향해 화내고 싸우고 피했는지를 이제야 다 이해했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의 모든 이유가 결국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물론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걸 계기로 내가 나 자신을 우선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작은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끊임없는 싸움에 질렸고, 더는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녀와 멀어지고 싶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외도를 했냐는 제 질문에 지연은 처음엔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온갖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나 몰래 민수와 만나왔고 거의 1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요. 작년쯤 민수가 일 관련 컨퍼런스로 근처에 왔고 그때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며 저한테 말도 없이 그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연과 민수는 다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민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근처로 이사까지 했답니다. 지연 곁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요. 지연은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도 했지만 그 사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조차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그때 가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면 양육권은 전부 제가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면 되겠죠. 지금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이곳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과의 이혼 절차는 이미 그 전에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고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더는 지연과의 연결고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법적 절차도 감정의 정리도 하나하나가 버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있었지만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어 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깊게 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다시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꽤 많이 나아졌고 드디어 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해 안 되는 아내와 씨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나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